그 입자 물리를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면 입자 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원자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궁극적인 원자들 사이에 힘을 찾는 것이다. 그렇죠? 그 기본 블락과 그 다음에 힘, 그 두 가지에 관한 이론이 입자 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내가 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중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생력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인데 역학.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발견된 힘이지만,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퀀텀 미케닉스하고 화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치닫느냐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것이 재정립이 됐고, 제너럴 렐러티비티 GR, 그 다음에 이 아인슈타인 제너럴 렐러티비티하고 양자역학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물리 현상의 원리에 이제 한 강의 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하길 바라고, 그건 특별히 뭐냐면은 이게 베큐엄의 플럭추에이션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진공이 구조가 굉장히 양자역학적으로 요동하고 있는 구조고, 그리고 양자요동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다른 모든 힘에 대해서는 irrelevant한데, 중력은 소스가 뭐냐면 에너지 자체이기 때문에, 매스, 에너지 이런 것들 자체가 중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베큐엄의 에너지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력은 양자역학하고 굉장히 상극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좀 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본 입자를 갖다가 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끈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치유가 돼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끈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파티클이나 파티클이 상자에 있으면, 그러면 그 상자에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라고,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상자의 사이즈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멘텀의 제곱에 비례하고, 에너지가 모멘텀은 1/, 람다에 비례하는데, 람다가 뭐예요? 사이즈에 비례하니까, 상자 사이즈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파티클 간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티클이 굉장히 점입자는 아르비트리에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공의 어떤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의 이론에 있어서는 상자의 제곱분의 1이나 뭐 1/L이나 하여튼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진공의 에너지가. 근데 러프하게 이야기하면은 끈이라고 그러면은 사이즈가 있으니까 끈과 끈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리밋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어떤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파티클 시어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초중력, 그러니까 슈퍼 시메트리라고 하는 초대칭성. 초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공의 어떤 요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페르미온하고 보존하고는 반대보를 가져요. 그래서 페르미온과 보존이 같은 만큼 있으면, 그러면 진공 에너지가 캔슬돼서 이렇게 이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칭성은 현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우주가 이제 처음에 굉장히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그 에너지 스케일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이제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지금 현재와 같이 낮은 상태로 이제 우주의 에너지 스케일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스케일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슈퍼시메트리가 있었지만 브레이크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대층성이 가지고 있는 이게 부러진 없어진 그 스케일도 굉장히 크거든. 적어도 1 테라 일렉트론 볼트. 즉 기가로의 1000배 정도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것만 이 초대층성이 붕괴되고 나면은 우주상수는 또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초대층성이 부러진 스케일에서도 우주상수는 굉장히 이제 커야 되고 그래서 그건 또 실험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파티클 피직스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층성이 이 베큐um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클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촉근 이론이라는 것이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력을 양자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벼식 아이디어를 알겠죠? 하나는 파티클 이론은 두 개의 진공 요동이 인피니티인데 반해서 촉근 이론은 그렇지 않다. 끈 이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일단 이 진공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완화되고 초대층성이 그걸 또 완화시키고 해서 좋은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층이 어디서 나타나요? 초대층성? 그러니까 초대층성은 그냥 페르미온, 그 얘기는 안 했네. 페르미온과 보존을 바꾸는 시메트리가 초대층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엘렉트론이 있으면 엘렉트론은 페르미온인데 그놈의 어떤 초대층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모든 입자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존에는 페르미온에는 보존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초대층성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페르미온과 보존을 바꾸는 것이 초대층성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페르미온과 보존은 베큐um 에너지가 반대 방향이라고, 반대부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르미온이 만들어내는 모든 네거티브한 플럭추에이션 에너지를 보존이 그걸 다 캔슬 시켜주고 바이스 벌사.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층성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에서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베큐um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베큐um 에너지가 너무 많은 게 남아 있어요. still. 그래서 현재 옵서브된 우주의 우주보다는 아직도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저거 두 개가 중력하고 입자 물리를 그런 모순을 해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끈 이론이 모순을 해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사이즈가 있다는 효과하고 다른 하나는 초대층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베큐um 에너지가 왜 인피니티가 나오느냐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뭐예요? 어떤 처방이에요. 사이즈와 초대층성이 처방이다. 그 결과가 촉근 이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대충 그런 그 정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관심이 있으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렉처에 목요일 1시에 오면 36동 지하 111호실에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관심 있으면 오세요. 그 다음에 이 생략학. 생략학에 대해서 이제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심토틱 프리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심토틱 프리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쿼크와 쿼크이라고 하는 것은 박스 안에서는 이 박스가 뭘 의미하는 거죠? 프로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뉴트론. 이 핵자 내에서는 프로톤 안에 쿼크들이 3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못 본체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못 본 채 하는 거를 어심토틱 프리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리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동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들이 서로 한 집의 가족이긴 한데 가족 안에서 서로 어떤 바인딩이 없어요. 뭐 그 별로 이렇게 내 눈에 그냥 앞에 집에서 돌아다니기만 하면 뭐라고 하든 안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하나가 집을 뛰쳐나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끌어당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포텐셜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거리의 비례를 합니다. 포텐셜이 거리의 비례를 하는 포텐셜이 있어요. 뭐 R이 크면, 디스턴스가 크면 거리의 비례를 하고, 이제 만약에 R이 작으면은 뭐 거의 힘이 없다시피 한 그런 어떤 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쿨럼력을 생각을 해보세요. 쿨럼력을 생각을 하면은 포텐셜은 뭐냐면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R분의 1에 비례를 하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엘렉트로마그네티즘이나 혹은 이런 중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생력학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이 이렇게 1 오버 R에 비례하는 이유,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1 오버 R 제곱에 비례하는 건데, 이거는 왜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R 제곱이 1 오버 R 제곱이라는 어떤 네이처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더라? 쿨럼력이 왜 1 오버 R 제곱이에요? 면적이. 네? 면적이? 제곱으로 비례해서. 무슨 면적이? 영향을 받는. 그래서 여기 어떤 처아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그랬을 때에 여기서 이 면적이 R제곱에 4파이 R제곱에 비례를 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가는 플럭스가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처아지가 있으면 처아지 이꼬르 플럭스예요. 그러니까 플럭스는 일정한데, 플럭스는 뭐예요? 면적 곱하기 여기서의 필드의 크기로 정의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 곱하기 여기서의 면적, 이 면적을 갖다가 다 더한 것이 그것이 플럭스인데, 그 플럭스나 뭐에 비례하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차지에 비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 에어리아 곱하기 필드인데, 필드가 에어리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에어리아가 R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엘렉트릭 필드가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 이 플럭스가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쿨럼의 법칙이 이게 뭐냐면 3차원에서의 일이 3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이렇다고 그러면은 2차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분의 1. 왜냐하면 2차원에서는 면적이라는 게 없고 여기서 뭐예요? 길이에만 관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4파이 R, 2파이 R이니까 하여튼 R분의 1에 비례를 할 거예요. F는 힘이라고 하는 1 오버 R에 비례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퀘션이, 그러면 이게 1차원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2차원인데 1차원이면 어떻게 돼요? 응? 뭐겠어요? 0, 1, 1. 힘이 어떻게 돼요? 어? 거리가 뭐요? R의 몇 성? 어? 3차원이면 4차원이면 어떻게 돼요? 4차원. 아래 삼성. 1 오버 R 3성이에요. 그러니까 3, 2, 1 다음에 뭐예요? 0.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콘스탄트예요. 1. 1이라고요. 그냥. 힘이 이게 콘스탄트에 비례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1차원에서는 여기 차지가 있고 여기에 어떤 뭐 다른 차지가 있으면은, 혹은 여기에 Q바가 있고 Q가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플럭스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져도 퍼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퍼질 수가 없으니까 거리에 관계없이 힘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니까 포텐셜이 어떻게 됩니까? 포텐셜이 거리에 그냥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요. 포텐셜이라는 것은 그놈을 미분해 가지고서 힘을 줘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F가 일정하기 때문에 플럭스가 퍼질 수가 없으니까 V가 R에 비례한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게 1차원에서의 얘기예요. 1차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QCD는 이게 1차원 이론입니까? 3차원 이론입니까? 3차원 이론이에요. 3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3차원인데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끈으로 최소 단위 그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금 아직도 잘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아이디어는 있지만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플럭스가 안 퍼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어떤 생략하게 플럭스가 차지 세계로부터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칼라 차지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플럭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퍼지지를 못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기에 차지가 Q가 있으면 여기에 뭐 Q 내지는 Q바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 레드 차지가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레드 차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퍼지지를 못하고 이게 전부 이게 이렇게 어떤 그 스트링을 따라서 못 퍼진다. 이런 식으로 못 가고 이렇게 못 가고 그냥 Q바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라인을 따라서 플럭스가 다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포텐셜이 R에 비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입자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차지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플럭스 라인이에요. 필드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힘이 없어요. 여기는. 혹은 입자가 포텐셜을 미친다고 하면 약간 오케이.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픽처야. 그러니까 입자의 교환에 의해서 포텐셜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입자는 여기서 나오면 어디로도 가도 되기 때문에 입자가 중간적인 전달자가 뭐 특별히 여기로 향할 방향 여기에서 나와가지고서 특별히 이 방향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프리 입자를 생각하면 프리한 입자의 어떤 교환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건 뭐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왜 공간에 플럭스가 못 퍼지느냐, 칼라의 플럭스가 못 퍼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칼라의 즉 강력의 칼라의 입자가 칼라가 뭐냐 어떤 차지예요, 그렇죠? 칼라를 차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차지를 칼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칼라의 플럭스가 못 퍼진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물리학자들은 그 이전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냐면 슈퍼컨덕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슈퍼컨덕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소위 마이스너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마이스너 이펙트가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슈퍼컨덕터 안에서는 퍼지지를 못합니다. 혹은 페네트레이션을 못해요. 이게 슈퍼컨덕터가 있으면 여기엔 뭐 인피니트의 예를 들어서 컨덕티비티를 갖고 있는 거고
전류를 한번 흘려주면 계속 흘러야 돼요. 이 안에서는. 그 디시페이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무한대의 컨덕티비티를 갖고 있는다는 거 이외에도 이건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콤플리트한 반자성체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석이 가까이 오잖아요. 이렇게 N이 가까이 오면 이놈을 이렇게 이렇게 자성이 이렇게 페니트레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이놈을 완전히 캔슬시키는 에디 커런트가 흘러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석을 이 자장을 갖다가 완전히 0으로 만든다고요. 혹은 0으로 만들 때까지 커런트가 생겨요. 정확히. 이게 완전한 반자성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반자성체의 성격이 뭐냐면 이 안에서는 B 필드가 0이라는 뜻이에요. 컨덕티비티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이 자석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얘가 좀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 하면 좋아, 그럼 내가 길을 터줄 테니까 요 안으로만 지나가. 이렇게 길을 터줘요.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로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텍스라고 그럽니다. 보텍스처럼 이게 뭐 생겼잖아요. 그래서 1차원의 보텍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그네틱 필드 플럭스 라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칼라 엘렉트릭 필드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라 차지에 의한 엘렉트릭 필드가 못 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마그네틱 필드가 마그네틱 차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필드가 못 퍼지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듀얼 슈퍼컨덕티비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기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못 퍼지는데 여기서는 엘렉트릭 필드가 못 퍼지니까 칼라 엘렉트릭 필드가 못 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기서는 슈퍼컨덕티비티라는 어떤 물질 아닌데 여기서는 우리 그냥 베큐음이에요. 베큐음이 이런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우주의 베큐음이라고 하는 것이 칼라 차지의 플럭스를 갖다가 못 퍼지게 하는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들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어심토틱 프리덤이나 혹은 칼라의 컨파인먼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칼라의 컨파인먼트가 뭐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너무 강력해서 혹은 이제 뭐 포텐셜이 힘이 여기서부터 이게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QQ바의 페어가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 원래는 Q-Q가 있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QQ 이 페어가 생겨가지고서 그냥 짧아지는 거라고요. right?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칼라 컨파인먼트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right? 그렇지만 왜 이제 베큐움이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해야 되느냐? 증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촉근 이론이 파생시킨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 중력하고 생력학은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서로가 다른 하나의 서로 이미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3+1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3+1 디멘전 4차원이라고 그러는데 4차원에서의 생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중력, 특별한 중력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게 요즘 이제 한참 하는 프론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래시컬한 중력에 의해서 이 퀀텀 메커니컬한 이 생력학을 풀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칼라 슈퍼컨덕티비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듀얼 슈퍼컨덕티비티 혹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에어리아로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포텐셜이 거리에 비례하는 이 이야기를 클래시컬하게 풀 수 있다고 하는 게
클레임이에요. 그 시오리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 백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테그레이션 상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생략학이라고 하는 것은 QED, 퀀텀 엘렉트로다이내믹스, QED를 퀀텀 엘렉트로다이내믹스는 뭐냐면은 엘렉트로마그네티즘, 전자기학을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는 포톤과 엘렉트론의 인터랙션 세어리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QCD 해서 퀀텀 크로모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어떤 핵물리를 갖다 기술하는 세어리예요. 이것들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생략학의 여러 가지 성질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계산해내는 것이 아직도 잘 안 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중력을 갖다가 양자화시키는 만큼이나 아직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QCD에 있어서의 컨파인먼트 문제를, 코어 컨파인먼트를 만약에 정말로 풀면 그러면은 노벨상보다도 훨씬 더 값진 상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클레이 컴퓨터 회사에서 밀리니엄 수학 문제 10개를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생략학의 문제예요. 생략학에서 왜 이 칼라 컨파인먼트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서 유체역학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푸는 게 또 어렵습니다. 축성 유체에 대해서요? 아니면 비합 축성 유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유체역학을 일반화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모든 리퀴드는 비압축성이에요. 리퀴드는 비압축성입니다. 근데 나베르 스톡스 이퀘이션 내에 이것이 비압축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는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베르 스톡스 이퀘이션 자체는 그냥 에너지 모멘텀의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뉴턴 역학이 이제 유도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유체의 흐름을 유체의 스피드가 빠를 때에 잘 기술을 못해요. 난류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케이아스 문제가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클레이 컴퓨터 회사에서 제시하는 문제들 중에 상당 부분이 물론 순수한 수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뭐 리만 제타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문제지만 상당수의 문제들이 물리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입자 물리학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 중에 그런 것들이 있고 중력을 퀀타이즈하는 문제, 그다음에 양자 생략학을 갖다가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우주상수라는 것도 있어요. 우주상수의 문제.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죠. 우주상수가 이게 뭐냐면 백큐의 문제인데, 백큐의 에너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 우주상수가 사람들은 이것이 0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0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처음에. 왜요? 근데 이제 그냥 보통 계산을 하면은 거의 플랑크 스케일의 크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주상수는 거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양자 장론이 이야기하는 백큐음의 구조에 의하면 우주상수는 굉장히 커야 되는데 왜 우주상수가 제로냐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이 우주상수 문제는 이게 0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0은 아닌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20승 배라고 하는 이건 너무너무 이제 작은, 그러니까 내추럴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나 내추럴 스케일은 뭐냐면 플랑크 스케일이에요. 근데 이 플랑크 스케일에 비해서 우주선 10의 마이너스 120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하는 문제는 물론 이것도 뭐 문제는 문제지만 이거는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슈퍼시메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거나 이제 이러면은 되는데 0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작은 숫자가 있느냐 하는 것은 더 큰,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주상수의 문제가 이제 이론 물리학의 안 풀린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예요. 하여튼 이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가장 큰 아이디어가 작은 것을 보려면 커다란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요? 그만큼 작은 물질파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주론이라는 거하고 입자 물리학하고 왜 같은 챕터에 있느냐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실 물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 빅뱅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뱅 코스몰로지.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 얘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텐데 그걸 최대한 한번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1928년인가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허블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습니까? 우주는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팽창의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상수를 허블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이제 발견한 거냐면 멀리 있는 우주일수록 적색 편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크다는 거예요. 적색 편의가 더 심하다. 적색 편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별빛을 보면은 별빛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스펙트럼이 있어요.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게 라인이 한 개면은 이게 이건 어떻게 시프트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라인이 굉장히 여러 개고 이 라인들의 어떤 모양을 보면은 이놈은 뭐냐 지문하고 똑같아요. 원자의 이게 지문과 같다고요. 별빛에서 나오는 것은 원자의 지문과 같은데 그래서 이 전체 이 지문이 어떻게 시프트 됐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과연 이게 정말 처음부터 이런지 조금 시프트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별빛이 시프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지 가까워오는지를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면 도플러 시프트를 가지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분의 V, 즉 V는 뭐냐면 우리로부터 이 은하 혹은 별이 멀어지는 속도예요. 혹은 가까이 오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에 비례하냐면 이 별이 내고 있는 이 스펙트럼의 파장 있잖아요. 그 파장이 원래 있었던 파장을 람다 제로라고 그러면은 람다와 람다 제로 사이의 차이. 이 차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게 더 길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멀어진다는 거고 더 짧아진다는 것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에 비례를 한다는 것을 발견했느냐면 뭐예요? 디스턴스의 별까지의 혹은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래서 이 허블의 이제 이 발견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은 뭘 이제 생각을 했느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우주가 점점 멀어진다면 서로가 서로 멀어진다 그러면 공간이 지금 팽창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지구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지구로부터의 속도,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만한 속도로 여기서는 이만한 속도로 이제 멀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뭐처럼 보입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우리는 이런 아주 잘못된 어떤 가정을 벌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마치 풍선 위에 있는 점들이 풍선이 그러니까 커지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 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주의 팽창이에요. 즉 비유를 하자고 그러면은 평면에서 비유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런 격자점들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격자의 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그러면 이런 격자가 이런 격자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델을부터 여러분은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하면은 결국 요놈하고 요놈이 멀어지는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몇 유닛이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에 비례한다는 것을 금방 증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이 이렇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더 옛날에는 점점 해서 굉장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점처럼 굉장히 작은 우주가 될 거라고요. right? 게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하다. 즉 우주론들의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그런 우주론의 모델이 딱 세 개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영원히 이렇게 팽창을 하든지, 하나는 메타가 충분히 크면 리클랩스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주가 좀 크리티컬하게 되면은 뭐냐면 이런 식의 가까스로 팽창을 계속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냐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 모델에 의하면 이것은 우주에 있는 메타의 총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처럼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던져 올린 공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초기 속도가 어떤 충분한 큰 초기 속도를 가지고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면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있는데 메타가 이렇게 쭉 공간을 점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메타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데 우주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메타와 메타 사이의 그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풍선 위에 지켜있는 점 같은. 그렇지. 근데 일단 이 그래비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은하 내에서는 서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은하와 은하는 멀어져요. 그렇지만 은하 내의 별들은 서로 멀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수철로 달아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은하가 하나 있으면 은하와 은하의 별들은 중력이라고 하는 용수철에 의해서 서로와 서로를 묶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이 1960년대에 50년대 말인가 60년대 촌지 호킹하고 펜로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어럼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무조건 하나의 그 싱귤레리티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아이소트로픽하고 모든 방향으로 다 등방적이고 여기나 똑같고 시간적으로만 다른 이게 뭐냐면 우주의 스케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즉 요놈하고 요놈 사이의 거리가 요 스케일 팩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스케일 팩터가 여기 R인데 이놈이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킹 펜로저 세어럼은 싱귤러리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을 이론을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그건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은 한 포인트에 가서 그냥 콜랩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가면 메타의 총량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작았을 때는 이 레이디어스가 이렇게 작았을 때에는 그러면 그 상태는 뭐예요? 이 모든 우주의 메타들이 굉장히 작은 공간에 가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뜨겁겠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고온 고압으로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점에서부터 와야 되겠지만 그 시점까지 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퀘이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요. right?
그렇지만 적어도 그 전까지에 있어서 굉장히 뭐 어떤 적당한 뭐 시간 거꾸로 올라가면 우주는 굉장히 뭐예요? 뜨거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뜨거웠었다면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그 어떤 유적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냐면은 뜨거운 우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굉장한 엄청나게 많은 포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빛들. 그 빛들이 우주가 팽창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작은 어떤 우주의 어떤 이런 어떤 웨이브랭스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우주가 팽창하면 이 웨이브랭스도 같이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웨이브랭스가 짧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 에너지가 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1000배가 됐든 10,000배가 됐든 하여튼 그건 재봐야 알겠지만 어떤 우주에 있어서의 어떤 빛이 식어진 완전히 열화된 열역학적으로 분포하는 그런 흑체 복사의 스펙트럼이 우주의 전 공간에 걸쳐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빅뱅 코스몰로지의 프리딕션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1960년대 초에 윌슨하고 펜지아스라는 두 사람이 전혀 물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내가 최초의 3분이라는 그 책을 하나 번역한 게 있는데 그게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아주 훌륭한 물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게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을 결합시킨 분야를 탄생시킨 어떤 책입니다. 그 책이. 물론 일반인을 위해서 쓴 거지만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우주가 태어난 지 한 30만 년 됐을 때에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은 원자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이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하고 핵과의 결합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기력에 의해서 즉 프로톤이 엘렉트론을 갖다가 잡아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원자라는 것이 중성으로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수소가 있으면 프로톤과 엘렉트론이 끌어당기는 힘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엘렉트론을 갖다가 밖에서 와서 빛이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내겠죠. 그러니까 빛의 온도가 어느 정도 식어야 빛이 얘놈을 쳐가지고서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주가 식어야 이 엘렉트론이 프로톤에 갇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원자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의 탄생. 원자의 탄생이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의 날씨가 개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우주의 날씨가 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과 전하는 서로 결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전자는 결합을 해요. 그렇죠? 빛이 그게 광전효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빛과 프로톤도 결합을 합니다. 근데 프로톤하고 엘렉트론을 갖다가 묶어 놓으면은 그놈은 중성이 되잖아요. 중성의 물질하고 빛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우주는 중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다고요.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었어도 전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컴플리틀리 어떤 다크 피리어드에 있는 거예요. 빛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전파를 못하니까 날씨가 완전히 깜깜한 어떤 플라즈마의 날씨인 거예요. 그러다가 원자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빛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원자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는 중성이니까.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무사 통과예요. 그러니까
안 잡히고 프리 스트리밍 하는 거예요. 쫙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가 빛은 식는 겁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지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주가 점과 같은 상태에서 생긴 지 뭐 한 30만 년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의 템퍼러처가 한 3000도 된다고 그러고 3000도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때 한 30만 년 된다고 그러고 그때의 시기가 그래서 이제 이때가 뭐냐면 바로 이제 라스트 스캐터링 모멘트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빛이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물질과 결합했었죠. 그러니까 물질의 모양의 분포나 빛의 분포나 그것은 죽과 같이 혼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젠 더 이상 뭐죠? 물질과 빛은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 다음부터 물질은 물질끼리 서로 인터랙션을 하지만 빛은 자기 길을 간 겁니다. 그때부터 그냥 식어가지고 빛은 그냥 쭉 레드시프트가 된 거예요. 얼마만큼 레드시프트가 됐느냐 하면은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온도 분포가 온도에 따라서 옛날에 블랙바디 스펙트럼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했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도 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내는데 그때의 그 복사의 어떤 스펙트럼은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스펙트럼, 람다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람다면은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중심되는 템퍼러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파장이 점점 짧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태양처럼 이게 6000도면은 그러면 파장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면 한 5000 온거스럼 되는 거예요. 응? 좀 작네요. 5000 온거스럼이 그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5000 온거스럼짜리 흑체가 그러니까 태양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우주의 어떤 우주에도 빛이 뭐 긴 파장, 짧은 파장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온도가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 이런 어떤 분포를 이루겠죠. 이런 식의 분포를 이룰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디스트리뷰션이 몇 도짜리 분포냐 하면은 2.73도, 2.73K도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거는 이제 그 분포까지는 못 봤지만 나중에 그 윌슨과 펜지아스가 그 한 포인트를 매주한 건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걸 매주를 해가지고서 굉장히 정밀한 측정을 해서 실제로 이것이 2.73도 K짜리 흑체 복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우주가 팽창을 했다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얘기를 간단히 하면 뭐예요? 우주는 팽창했고 옛날에는 뜨거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빛이 나가는 거랑 우주 팽창이랑 관계 있어요? 에? 빛이 나가는 거랑 우주 팽창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런 팽창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에너지 덩어리였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고온 고압이었는데 그게 쭉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식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식으면 그때서야 원자가 형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식으면 원자가 형성이 되고 빛과 물질이 분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주에 남아있는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설명에 의하면 빛이 원래는 저렇게 자유롭게 운동을 못 했는데 팽창을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팽창하고 빛의 속도가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팽창이 직접 영향을 준 게 아니고 팽창이 온도를 갖다가 식혔단 말이에요. 네. 온도가 낮아지니까 원자가 만들어졌다. 네.
원자가 만들어지니까 차지가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빛과 물질이 분리됐다. 그런 얘기예요. 약간 성경과 어? 그러니까 그게 일련의 어떤 그 로지컬한 그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스페셜 일렉트리비티의 이유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일단 팽창 속도하고 빛 광속은 관계 없는 거죠. 팽창 속도하고 빛 속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빛은 언제나 같은 속도였다고 그냥 하는 것이 내가 생각에는 이건 뭐 스페셜 렐러티비티, 제너럴 렐러티비티 모두의 공리예요. 그러니까 물량은 그걸 공리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떤 트라젝트를 따라서 가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널 지어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풀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는 그냥 한 파라메터예요. 피지컬한 옵서버블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럼 또 여기서는 뭐 얼마 광속이 뭐 30만 킬로 여기서는 20만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변화는 그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디멘전이 안 맞으니까 x는 ct 네. 디멘전 플러스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상수가 그게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그 CT 항에 의해서요. 예. 그럼 또 그 우주 팽창 속도가 만약 광속보다 빠르면 그게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의 특수상대성,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바이올레이트 시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인과율을 파괴시킨다고 생각해도 돼요. 빛보다 빠르면요? 예. 그걸 내가 상대성 이론을 뭐 그건 1학년 범주는 아닌데 빛이 만약에 그러니까 빛이 예를 들어서 그 상수, 우주 상수, 우주의 어떤 우주 상수가 아니라 우주의 어떤 펀다멘탈한 상수인 C보다 빛의 속도가 빠르게 되면, 즉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인과율이 파괴됩니다. 우주 팽창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면요? 우주 팽창 속도? 우주 팽창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 하는 것은 빛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놈하고 그냥 멀어지는 속도인데 그 속도는 여기서부터 뭔가가 전달되는 정보의 교환하는 속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네. Right? 그러니까 여기하고서 충분히 멀리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교환되기 전에 팽창. 아니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충분히 빠른 거예요. 정보 전달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코잘리티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팽창 속도는 정보 전달이랑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전달 속도니 혹은 모든 임의의 정보 전달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야기 뭐 질문 잘했는데 내가 우주의 그 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코스몰로지컬 허라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코스몰로지컬 허라이전이란 말은 보통 블랙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블랙홀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는 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빛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물체가 이놈을 갖다가 통과하면 다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라이전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주에서도 이 블랙홀 허라이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허라이전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특별한 거리 알만큼 떨어지면은 이 후퇴 속도가 뭐가 됩니까? 빛의 속도가 되는 그런 디스턴스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V가 뭐예요? H 곱하기 D.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충분히 길면 이것이 C가 되는 D0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H가 얼마건 간에.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크로싱하면 다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이나 우주선이나 혹은 뭐든지
이걸 갖다 멀어지잖아요. 이걸 크로스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쏜 정보는 우리한테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코스몰로지컬 허라이즌이라고 그래요. 허블의 법칙이 프리딕트하는 아주 내추럴한 어떤 허라이즌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팽창 속도가 빠른 거예요. 네. 후퇴 속도가, 팽창 속도.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점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로 정보를 전달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우주 먼 곳으로부터 정보를 전달할 거면 중간중간에 송신기지를 줘서 찔끔찔끔 전달해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까지는 도착 못해요. 중간중간에 디제로 이하의 거리마다 송신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도착을 못한다니까, 어떻게 해도. 왜냐하면 여기 송신소가 받아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사이도 팽창하고 이 사이도 팽창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보내려고 해도 이걸 크로싱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주가 아무리 커도 우리한테 렐리번트한 우주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라이즌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우주에 뭐 있겠죠. 그 우주에 있어서의 어떤 모양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하고 뭐 같으리란 보장도 없고 뭐 다르란 보장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옵저버블이 아니에요.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뭐 물리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교수님, 그래서 우주가 되게 궁금한 게 우주의 중심이 있어요. 우주의 중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린 지 오래다. 혹은 모든 포인트가 다 중심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코스몰로지컬 호리즌이 그러니까 무한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있는 뭐 안드로메다에서 보면, 그러니까 안드로메다는 사실 이 스케일에서 보면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안드로메다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몰로지컬 호라이즌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호라이즌을 갖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빅뱅 코스몰로지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째가 우주는 팽창한다. 증거 1호 뭐예요? 증거 1호 우주의 팽창입니다. 1. 우주의 팽창. 그래서 이게 빅뱅 코스몰로지 증거 1호가 뭐냐면은 뭐죠? 적색 편이. 물론 이제 그것이 우주에 팽창한다는 모티베이션이 된 거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관측 뭐 그걸 가지고서 모든 걸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적색 편이는 우주의 팽창에 물론 그래요. 뭐 하죠. 적색 편이.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우주였었다 옛날에 하는 어떤 그게 빅뱅이거든요. 한 점에 우주의 팽창이 한 점에서부터 출발할 일은 없었잖아요. 어떤 사이즈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점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본 건데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2.7도 K 복사야. 저거요. 그렇죠? 저거. 2.7도 K 흑자 복사예요. 이 복사하고 지금은 이제 기술이 얼마나 관측이 이제 발달을 했느냐면은 지금은 이제는 1.73도 K의 어떤 이 스펙트럼을 맞추는 게 그건 뭐 너무나도 정교하게 따따따따따따따 이제 돼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주의 어떤 곳곳을 다 조사를 합니다. 방향을 쫙 서치를 해서 보면은 정말로 우주는 큰 스케일에서는
아이소트롭하게 보여요. 다시 말해서 일로 보나 일로 보나 일로 보나 다 똑같은 듯이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어떤 방향을 쫙 이제 스캔을 합니다. 쭉 모든 방향으로 쭉 뭐 360도 스캔을 해요.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그래서 해봐가지고서 이제 여기 이제 뭐 무슨 메카르도로 도법인가 뭐 그래서 그게 무슨 도법인지 잊어버린 하여튼 우주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요. 각 방향으로. 레티튜드가 얼마고 그 다음에 알티튜드 하여튼 북이 저기 나누는 것처럼 우주를 갖다 쭉 나눠가지고서 여기에 요 방향으로는 몇 도, 요 방향으로는 몇 도 이런 식으로 점을 다 찍어 나가요. 그래서 쭉 해보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요 방향하고 요 방향하고 요 방향 여기 보면은 차이가 한 델타 T, 템퍼러처를 따지면은 이게 T분지 델타 T가 10의 한 마이너스 5승 정도의 굉장히 작지만 온도차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 온도차는 뭐 때문에 오느냐 하면은 이 온도차는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뭐 덴시티의 분포하고도 밀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빛을 관측하면 뭐예요? 물질을 관측하는 거나 그 당시에 있어서의 물질을 관측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그 빛의 스펙트럼의 어떤 이레귤러리티를 보면 그 당시에 덴시티의 어떤 요동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덴시티의 요동이 나중에 이제 점점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밀집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작긴 하지만 밀집된 부분이 있으면 주위의 물질을 계속 빨아들이겠죠. 네.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스트럭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은하가 그래서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덴시티 퍼터베이션이 없었으면 우리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스트럭처의 포메이션이 즉 여기서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은하 단계예요. 은하의 형성이 불가능했었고 그 은하 이내에서도 또 뭐냐면 그 작은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람다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아주 스케일 인베리언트하게 모든 종류의 스펙트럼들이 다 어떤 일정한 파워를 가지고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관측의 결과이고 그 결과를 주는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인플레이션 이론.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매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무트라든지 그 우리나라에 뭐 이대에 와 있는 그 스무트 박사인데 그 팀이 이것을 처음으로 컨펌을 해가지고서 노벨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2.7도 K가 있다는 걸 가지고서 발견한 사람은 이제 펜지아스하고 윌슨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받았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요 덴시티 퍼터베이션을 혹은 온도 퍼터베이션을 매조해가지고서 우주의 어떤 스트럭처 포메이션의 기원을 밝혀냈다.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뭐 W 맵이니 혹은 더 개선된 이런 측정을 해가지고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앵귤러 모멘텀에 따른 이 다시 말해서 이 방향, 이 스케일에 따른 뭐라 그럴까? 이걸 갖다가 이걸 뭐라 그러는? 이게 앵귤러 디스턴스 분의 1이라고 할까요? 이게 1/5 시타 분의 1 디렉션이라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더 작은 거예요. 앵귤러 디스턴스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이런 실제로 어떤 분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걸 다
이 모양까지도 다 시오리가 분포한 그 이야기 프리딕트 하는 대로 이걸 다 이렇게 측정을 해내요. 그래서 각각의 피크에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주의 팽창과 관계된 어떤 여러 가지 density perturbation, 즉 우주의 팽창이 이런 것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스트럭처가 어떻게 포메이션이 되냐. 저의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주의 팽창과 관계된 이제 그 2.7도 K 흑체 복사 스펙트럼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헬륨의 어번던스인데 디테일을 내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그 2대 발견 중에 하나예요. 이 우주 팽창과 관계된 빅뱅 코스몰로지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헬륨의 어번던스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빛이 태양이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프로톤들이 융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헬륨으로 변하는 그 에너지거든요. 근데 태양 안에 있는 혹은 뭐 태양뿐만 아니라 임의의 별 안에 있는 헬륨의 양을 조사를 해보면 터무니없이 커요. 헬륨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태양 안의 어떤 핵융합 반응을 가지고는 그만큼의 헬륨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헬륨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개수와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태초에 굉장히 고공고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 핵융합 어떤 그 용광로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스케일에서 그렇게 에피션트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륨이 우주 전체 수소 보통의 어떤 우리가 보는 물질을 베리온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베리온들의 한 25% 정도가 24% 정도가 헬륨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한 70%는 다 뭘로 되어 있느냐면 수소. 나머지 다 합쳐봤자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럭처 포메이션과 이거를 주는 이론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뭐 이것만 해도 너무 흥미진진한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저 인플레이션 이야기하고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 혹은 우주의 급팽창을 혹은 가속 팽창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시간이 계속 모자랐는데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은 아니죠. 네,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뉴클리어 피직스를 1시간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나는 사실 뉴클리어 피지시스트는 아니고 원래 나는 끈이론을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이제 입자 물리학에 더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뉴클리어 피직스를 조금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뉴클리어 피직스하고 지금 내가 하는 거하고 완전히 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링 시어리의 애플리케이션을 나중에 보니까 입자 물리학보다는 뉴클리어 피직스의 애플리케이션이 더 커요. Anyway, 내가 이 얘기를 조금만 하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주의 어떤 특정한 순간에 뭐 우주가 탄생한 후 얼마 안 돼가지고 10의 한 마이너스 42승초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난 지 마이너스 10의
10의 마이너스 42승초 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급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그게 이제 필요하냐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우주의 호모지니어티를 우주의 호모지니어티를 갖다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우주의 호모지니어티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 우주에 우리가 보는 이 호라이즌의 이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는 그렇죠? 지구가 여기 있어요. 이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를 보면은 수천 메가파세컨 떨어져 있는데 여기하고 보통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에 이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는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양이 예를 들어서 흑체 복사의 양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0.1만큼 있을 때 여기가 0.1만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 끝하고 이쪽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여기하고 서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주 옛날에는 여기하고 굉장히 작은 점 안에 서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주의 유니버스의 타임을 갖다가 이쪽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만하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만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은 아까 이 그림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케일 팩트로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까 이런 식으로 팽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팽창을 했다고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만한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순간에는 이만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팽창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 우주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 그러니까 우주의 이 모든 부분이 굉장히 작은 스케일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굉장히 작은 이 순간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 급팽창을 해가지고서 뭐예요? 이 작은 부분이 현재 이 전체 우주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이디어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모노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주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노폴이 예를 들어서 그랜드 유니피케이션 시어리라는 거에 의하면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주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급팽창이 일어나서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현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다 날려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된다. 다 희미하게 희석시키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호모지니어티 문제고 하나는 플래트니스 문제고 다른 것은 모노폴 프라블럼에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 이 급팽창의 아이디어 한 개를 가지고서 완전히 다 풀었던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알란 구스라는 사람이에요. 알란 구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이론에 의하면 이 density perturbation의 정도가 10의 마이너스 5성 정도여야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푸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풀었을 뿐만 아니라 density perturbation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은 현재의 우주론의 표준 모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디테일에 대해서 그걸 맞추는 구체적인 모델은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가속 팽창.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내일 잠깐 이야기를 더 하겠어요. 얘기를 잠깐 하고 핵물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